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4년 4월에 업로드된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4월 6일에 업로드된 세계의 범죄 조직 IT의 G9 갱단에 관한 영상입니다. 카리브해 중앙에 위치한 섬나라 IT, 각종 뛰어난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현재는 혼란스러운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으며 전 지역에 출국 권고가 내려져 있어서 사실상 여행 금지 국가나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몇 차례의 심한 재해와 독재 정권을 겪고 난 뒤 IT는 법보다 무력이 더 앞서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현재 이런 IT 국토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것은 어느 거대한 폭력 조직 갱단의 연합들입니다. 오늘 소개할 범죄 조직 G9이 바로 그 단체들 중 하나입니다. IT는 오랜 시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열강들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IT의 정치는 매우 어지러웠고 여러 차례의 쿠데타를 거쳐 군부 정권을 비롯해 독재자들의 집권도 있었는데요. 가장 유명한 독재자는 바로 프랑수아 듀발리에입니다. 1957년 당선된 프랑수아는 처음엔 괜찮은 사람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독재자의 면모를 드러냈으며 자신의 친위대인 통통 마쿠트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이 친위대를 이용해 정적들을 제거하고 반대파를 고문하는 등의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의 아들 장 듀발리에가 권력을 물려받습니다. 불과 19살의 나이에 독재자가 되었는데요. 아들 역시도 그에 못지않게 부패한 인물이었고 부패도 심각해서 IT의 국가 예산보다도 많은 돈을 스위스의 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그는 분노한 IT 국민들에 의해서 1986년 다른 나라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듀발리의 부자가 쫓겨나고 난 뒤에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왔는데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며 여러 지도자가 나왔지만 IT의 정세를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IT는 자연재해까지 자주 입었는데요. 가장 피해를 많이 입혔던 자연재해는 바로 2010년에 일어났던 IT 대지진이었습니다. 이때 혼란은 정말 극에 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구조대와 봉사단체, 지원금 등을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재건되지 못한 구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2016년에는 허리케인 매슈의 여파로 인해서 수백 명의 실종자와 사망자 등이 발생했고 간접 피해자는 200만 명에 달하는 큰 피해가 벌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또 한 번의 큰 자연재해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은 2021년에도 또 한 번 대지진이 IT를 강타하면서 IT는 저주받은 땅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5가 넘어가는 등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럽던 2021년 와중에 또 한 번의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브넬 모이즈가 자신의 관저에서 암살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괴한들이 침입해서 그를 암살했던 것인데요. 총리가 그의 권한을 대신 맡기는 했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태가 계속되다 보니 IT는 치안 자체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매우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보다도 위에 있는 집단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불법 폭력 조직 갱단들이었습니다. 이런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IT는 현재 국토의 90% 정도를 여러 갱단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세력을 자랑하는 갱단들은 바로 G9이라는 갱단과 G-PEP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두 조직 외에도 많은 조직들이 난립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현재 IT는 갱단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큰 것은 바로 G9입니다. 이 G9에는 전직 경찰과 군인들, 또 전직 특수부대원들 도 다수 포진해 있다는데요. 이 G9이라는 조직은 단순히 하나의 갱단이 아닌 여러 조직들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G9 조직을 이끄는 것은 바로 지미 셰리지에입니다.
8명의 자녀를 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그는 원래는 IT의 전직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질서 유지부대라 불리는 특수조직에 속해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가 현직 경찰에 몸담고 있던 때에도 이미 갱단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연루되었을 것으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바로 2018년에 벌어졌던 라살린 학살입니다. 이 학살은 포르토프랭스의 빈민가에서 벌어졌는데요. 다른 곳도 아닌 IT의 수도에서 벌어진 이 학살은 불과 24시간 동안 70명가량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400여 채가 넘는 가옥이 불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민은 경찰에서 해고됩니다. 그는 이 학살 사건 말고도 2017년과 2019년에 일어났던 비슷한 학살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그가 지휘한 것으로 드러난 이 학살극에서 그는 끔찍한 방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우는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사람을 불에 태우고 나서는 시신을 식인하기도 하는 등 아주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지미 셰리지에는 바베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별명을 얻게 된 계기를 필사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가 어릴 적 고깃집을 했었기 때문에 바베큐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가 처음 G9의 리더가 될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름대로 9개의 갱단이 연합한 연합체였지만 이후에는 그 수가 불어나 12개 갱단 연합체제로 증가합니다. 처음 포르토프랭스에서 갱단 전쟁이 벌어질 때만 해도 G9은 95개가 넘는 수많은 갱단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만 점차 다른 갱단과도 손을 잡고 연합하며 현재는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와 그 주변의 약 8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네요. G9은 2020년 6월에 설립되었지만 그 성장세가 무척이나 빠르고 강렬한 세력입니다. 이들은 주로 인신매매, 무기밀매, 그리고 불법 약물 밀수 등을 통해 세력을 불려나갔는데요. 이 G9이 유독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던 것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정권과의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암살당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은 이 G9 갱단과 긴밀한 동맹을 맺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 혹은 정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보복을 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G9이 벌였던 학살들 중에는 경찰 장비가 이용됐다는 인권조사 단체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는 갱단이 학살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서 경찰이 이들의 학살을 눈 감아주고 돕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암살 역시도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는 것도 모자라서 IT의 고위층을 전부 끌어내리기 위해 불법 마약 거래 명단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것을 눈치챈 IT 고위층에서 해외 암살자를 고용한 뒤 대통령을 제거하기로 모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브넬 모이즈는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엄청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단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만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IT의 엄청난 빈부격차 때문입니다. IT의 극심한 빈부격차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진흙쿠키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에서 종종 진흙쿠키에 관한 언급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언뜻 듣기엔 표면의 질감이 진흙 같은 쿠키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 진흙쿠키는 말 그대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쿠키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로 먹는 용도로 쓰입니다. 진흙쿠키의 제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진흙을 체에 쳐서 고운 입자만 걸러낸 다음 물과 섞고 그 안에 소금, 버터, 밀가루 등을 조금 첨가한 다음 잘 반죽한 뒤 모양을 내서 햇빛에 말리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소금이나 버터 같은 것도 넣지 못해서 그냥 진흙으로만 만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흙이니까 소화도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빈민들은 제대로 된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고 복통을 호소하기
발생하기도 하며 어린 아이들의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특히 2010년 대지진이 벌어진 이후에는 더욱 먹을 게 없어지고 부족해지다 보니 이런 진흙 쿠키의 수요가 그나마도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IT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빈민들은 음식조차 아닌 진흙을 먹고 살아가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이 진흙 쿠키는 IT 빈민들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다 보니 빈곤층에서 갱단에 합류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갱단들의 수는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자 결국 세계 여러 나라에서 IT와 G9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미국 재무부는 학살 및 불법 약물 밀수 혐의로 리더인 지미 셰리지에에게 제재를 가하기로 했으며 2022년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IT 및 지미 셰리지에를 규탄하고 자산 동결 및 금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연히 그는 이런 제재와 처벌에 대해 항의했는데요. 2022년 IT의 총리였던 아리엘 앙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발회 연료 터미널을 갱단들이 장악해버렸습니다. 약 1000만 갤런 이상의 휘발유와 80만 갤런 이상의 연료를 전부 중단시켰기에 학교를 비롯해 병원까지도 운영이 취소되었습니다. 게다가 2024년 3월 지미 셰리지에는 갱단에게 명령하여 IT의 교도소 2곳을 습격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교도소 습격으로 인해 약 4,700명의 수감자가 탈출하고 교도관 12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도 모자라 지미 셰리지에는 총리가 계속 버틸 경우 국가적인 내전을 일으킬 것이라 경고했는데요. 결국 이에 버티지 못하고 총리는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국가 총리도 이들의 협박에 굴복했으며 더 이상 이 갱단을 막을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모든 IT 국민들이 G9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는 자경단을 조직해서 경찰과 연계해 갱단을 몰아내자는 선언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도 그동안 참았던 것이 터졌기 때문에 단순히 시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총기나 무기를 사용한 전면전도 불사할 듯해 보입니다. 현재 IT는 완전히 무법지대라고 합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단 1년 만에 갱단들에 의해 숨진 사람이 6,000명, 피난민의 수는 약 30만 명이 발생했다고 하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갱단들의 전쟁이 계속 지속된다면 거의 국가 멸망급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갱단의 리더 지미 셰리지에는 정부를 전복시켰지만 자신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될 생각은 없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내세운 다음 뒤에서 권력을 조종하고 호의호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기구 등에서 구호품을 IT로 보내고 있지만 이 구호품마저도 갱단에서 가로채고 있다고 하네요. 지미 셰리지에와 그의 조직을 보고 있다 보면 카르텔들이 난립하는 멕시코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현재 IT는 G9 그리고 경쟁 집단 G10 말고도 거대한 갱단들이 더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위기에 놓인 IT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계의 범죄 조직 IT G9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4월 9일에 업로드된 의문의 초소형 미이라에 관한 영상입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 위치해 있는 산 페드로 산맥, 이곳의 광산에서 일하던 어느 두 남성이 광산 속의 동굴에서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이라였는데요. 문제는 이 미이라가 매우 작은 크기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작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이후 조사에서 여러 가지 점이 발견되면서 이 미이라는 진짜 인간의 것임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페드로 산맥에서 발견된 미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32년 10월 와이오밍주의 산 페드로 산맥, 이곳의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 세실 메인과 프랭크 칸은 이날 광산을 캐다가 특이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프랭크가 광산을 캐던 중 두꺼운 바위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구덩이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 구멍은 마치 인위적으로 생긴 듯해 보였는데요. 불을 비춰보니 구멍의 깊이는 제법 깊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구멍을 조금 더 넓혀보려 했지만 주위가 단단해 쉽지가 않았는데요. 결국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 발파를 했습니다. 이 동굴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든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 안에서 이들은 어떤 물건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작은 조각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물건의 크기는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당연히 이것을 어떤 조각품으로 여겼는데요. 그런데 이것에 붙어있던 먼지를 털어내고 광산 바깥으로 나와 밝은 곳에서 물건을 관찰한 두 사람은 이것이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세공된 조각품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묘사들이 너무나 세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니 근육의 결과, 몸에 드러나 있는 골격의 윤곽, 그리고 손가락에는 손톱의 모양까지 분명히 있었는데요. 물건의 크기에 비해서 지나치게 표현이 자세했고 이들은 이것이 단순한 조각품이 아닌 아주 작은 초소형의 미이라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광부는 마을로 돌아가 자신들의 발견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작은 조각품처럼 보이는 물건이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진 미이라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미이라의 크기는 16cm가 조금 넘는 크기였고 만약 일어선 형태라면 35cm가 넘을까 말까한 정도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이 원숭이의 새끼를 잡아서 해친 다음 미이라처럼 만들어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종이로 만들어진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발견은 꽤 화제거리가 되었는데요. 1932년 10월 23일 캐스퍼스타 트리뷴 신문사에서는 이 미이라에 관한 이야기를 신문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산 페드로 산맥에서 발견되어 페드로라는 이름도 붙게 됩니다. 1950년대 이 미이라는 학자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전문가들은 처음에 이 미이라가 일부 사람들의 의견대로 원숭이를 이용해 만들어진 아주 교묘한 박제품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자세한 분석 결과 뜻밖의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이 미이라의 내부에서 분명 사람의 골격으로 보이는 것이 관찰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숭이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인류학자들은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원숭이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즉, 이 미이라는 실제로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조사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더 관찰됩니다. 이 미이라는 팔과 다리 그리고 두개골과 척추 부분에 심한 부상을 입고 사망했음이 밝혀집니다. 또 위장 속에 남아있던 음식물도 관찰되었는데요. 성분 분석 결과 마지막에 고기를 섭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특이한 사실이 몇 가지 더 밝혀지게 되는데요. 유아처럼 보일 정도로 매우 작은 크기였던 이 미이라의 나이가 사망 당시 60대로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치아 구조 역시 대단히 기묘했는데요. 일반적인 형태처럼 다양한 치아가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치아가 뾰족한 송곳니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흡혈귀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미이라의 정체는 무엇인지 조사를 할수록 더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몇몇 토박이들은 어떤 전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니메리가르 소인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전설은 와이오밍주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인디언 부족인 쇼숀 부족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전설이었습니다. 이 니메리가르족은 매우 작은 난쟁이들인데요. 비록 체구는 작았지만 아주 호전적이고 악독했으며 인간을 속이는 것에도 능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작은 난쟁이 부족인 니메르가르족들은 흑마술과 초능력을 사용하기도 했다는데요. 한마디로 매우 해로운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의 이름이 니메르가르가 된 기원 역시도 매우 소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니메리가르는 인디언 부족의 언어로 사람을 먹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식인종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나이가 들거나 몸이 다친 인원이 생기면 주로 머리 부분을 때려서 숨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미이라의 특징들과 겹쳐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광산에서 발견된 이 초소형 미이라는 정말로 전설 속 니메르가르족의 미이라였을까요? 1990년대에 미이라에 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를 주도한 것은 와이오밍 대학의 인류학자였던 조지 길 박사의 연구팀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바로 덴버 아동병원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전문의들도 아니고 소아과 전문의들이 연구팀을 도왔던 것일까요?
조지 길 박사는 이 미이라의 정체를 문해증이라는 질환에 걸려 태어난 유아일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좀 더 정밀한 조사를 벌이기 위해 아동병원의 전문의들에게 협력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팀과 전문의들은 이 미이라가 문해증에 걸려 태어난 아이의 신체 특징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발표하며 미이라의 정체를 유아의 시신으로 확정지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팀의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이라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산의 깊은 곳에 따로 마련된 듯한 인위적인 공간 안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아이의 죽음이 무척 슬펐을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깊은 산속의 땅 안에 따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두고 아이의 시신을 매장했던 것일까요? 두 번째는 미이라의 신체에서 관찰된 부상들입니다. 살아생전 두개골의 손상과 더불어 팔다리, 척추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것이 관찰되었는데요. 만약 연구팀의 조사 결과대로 문해증에 걸린 아이였다면 얼마 살지 못하고 숨진 유아에게 왜 그렇게 가혹한 폭행을 가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미이라의 사인은 폭행에 의한 것임이 자명해 보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이라의 신체적인 특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미이라의 치아는 전부 송곳니로 이루어져 있었다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인간의 치아는 송곳니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사망한 소아라면 치아의 흔적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치아인 유치, 소위 말하는 전니가 있었을 텐데요. 이런 점은 언급되지 않고 송곳니만 조사된 점은 분명 의문점으로 남을 만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이라의 위장 속에 남아있던 음식물입니다. 미이라의 위장 속에 남아있던 음식을 분석한 결과 고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50년대의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미이라가 조지 길 박사 연구팀의 발표대로 문해증으로 태어나 사망한 아기였다면 어째서 뱃속에 고기가 소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을까요? 아기가 고기를 먹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모로 말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마도 조지 길 연구팀의 이런 결과 발표는 이들이 자세한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미이라가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조지 길 박사의 연구팀은 미이라의 실물이 아닌 예전에 남은 엑스레이 사진들과 보고서를 통해서만 제한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이라가 사라져버린 과정 역시 무척 황당합니다. 처음 이 미이라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자 와이오밍주에 있던 어느 약국의 주인이 이 미이라를 구입해서 자신의 약국에 전시해두면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미이라를 소유하고 있던 광부들에게서 꽤 비싼 값을 주고 사들여 전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조사를 위해서 옮겨졌다가 이 미이라에 관해 크게 흥미를 가지고 있던 와이오밍주의 사업가 이반 굿맨이 큰 돈을 주고 약국 주인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데요. 그리고 굿맨 역시 이 미이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뒤로 이 미이라의 행방이 묘연해져 버렸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미이라가 어디에 있는지 또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왜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는지도 의문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금고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미이라에 관해 최초로 기사를 보도했던 신문사 캐스퍼스타 트리뷴지에서는 현상금 1만 달러를 걸고 이 미이라의 행방에 대해 제보를 받기도 했지만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는 소식만 전해져 옵니다. 과연 이 미이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인 상식과 그 작은 크기에 비춰본다면 작은 아기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이 와닿긴 하지만 이 미이라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특징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문점들 투성이입니다. 정말로 인디언 부족의 전설 속에 전해지는 작은 소인족 니메르가르의 미이라가 아니었을까요? 광산에서 발견된 의문의 미이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4월 14일에 업로드된 세계의 요괴, 일본의 조로구모에 관한 영상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그 나라에 존재하는 요괴들과 괴수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특히 전래동화나 오래된 설화 속에는 요괴들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세계의 요괴 이야기는 일본의 거미 요괴 조로구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로구모는 일본 설화 속에 등장하는 거미 요괴입니다. 꽤 오랜 시간부터 전해져 온 요괴로 에도 시대부터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주로 400년 넘게 산 늙은 거미가 인간 여자의 모습으로 둔갑한다는 내용 때문에 각종 그림이나 전설 등에서는 여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하는데요. 한자로는 열왕지주 혹은 낙신부라고도 칭하며 현재는 조로구모라는 단어 자체는 무당거미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전해지던 요괴다 보니 그에 얽힌 전설도 꽤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조로구모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서 각 지역마다 다른 내용의 설화들이 존재합니다. 시즈오카현 이즈시에 있는 조렌 폭포에는 폭포에 살던 조로구모의 전설이 몇 가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남성이 폭포 옆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무수한 실이 남자의 다리에 얽히게 됐습니다. 놀란 남성은 자신의 다리에 얽힌 실을 끊은 다음 그 실들을 근처의 나무 그루터기에 묶어버렸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실들이 강하게 당겨지기 시작하더니 큰 소리와 함께 묶여있던 나무가 뿌리째 뽑혀버렸고 이내 폭포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실의 정체는 바로 거미줄이었는데요. 폭포에 살던 조로구모가 남자를 묶은 다음 폭포 속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마을로 돌아가 자신이 겪은 일을 말했는데요.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이 폭포에 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마을에 살던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이 조렌 폭포까지 오게 되었고 폭포의 전설을 모르던 그는 근처에서 나무를 구했습니다. 한창 도끼질을 하다가 실수로 도끼를 폭포에 빠뜨렸고 물속에 들어가 도끼를 건지려던 나무꾼의 눈앞에 웬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폭포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놀란 나무꾼에게 그가 빠뜨린 도끼를 돌려주며 오늘 본 것을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말라고 한 뒤 다시 폭포 속으로 그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놀란 나무꾼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이 떠났고 그 뒤로 몇 날 며칠 동안 몸이 무척 허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고 쉽게 말을 꺼낼 수 없던 나무꾼을 위해서 친구들이 술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무꾼은 술김에 자신이 겪은 것을 모두 말했는데요.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어디선가 실이 날아와서 나무꾼의 몸에 휘감기게 되었고 그를 바깥으로 끌고 가버렸다고 전해집니다. 다음날 사람들은 조렌 폭포의 물 위에 떠있는 나무꾼의 시체를 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조렌 폭포에는 또 다른 전설도 하나 전해집니다. 역시 이번 이야기에도 나무꾼이 등장하는데요. 나무를 하던 도중 도끼를 폭포에 빠뜨리게 되었고 폭포 속에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무꾼에게 도끼를 돌려주고는 다시 폭포 속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이 미녀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이 여인의 정체가 조로구모라는 것을 모른 채 그녀에게 연정을 품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날마다 그녀를 만나러 폭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의 몸이 야위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눈여겨본 근처 사찰의 승려 한 명이 그가 조로구모에게 홀리게 된 것을 눈치채고 나무꾼에게 그것은 요괴임을 알려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승려는 나무꾼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 직접 폭포 근처에 찾아가 경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폭포 안에서 거미줄이 여러 갈래 튀어나왔고 승려와 나무꾼을 휘감으려 했지만 승려가 경문을 외우며 소리치자 거미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줬으니 나무꾼이 관심을 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나무꾼은 그녀가 요괴인 것을 알게 되고도 마음을 쉽게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무꾼은 상사병에 걸려 알아 눕게 되고 어떻게든 죽든 간에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다시 폭포를 찾아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나무꾼이 요괴를 부르자 폭포에서 거미줄이 튀어나왔고 결국 그를 폭포 안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나무꾼을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도 시대의 괴담집에는 이런 설화도 실려 있습니다. 한 사무라이가 산길을 걸어가던 중 날이 저물어 어느 낡은 폐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여성이 나타났는데요. 갓 20살 정도가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는 그녀가 요괴임을 알아챘고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 그녀를 베어버렸습니다. 사무라이의 칼에 베인 여성은
천장으로 도망쳤고 사무라이는 그 틈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라이가 폐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천장에 큰 거미가 죽은 채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센다이시에도 조로구모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센다이시에 있는 카시코부치라는 호수는 현명하고 영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자로도 현현, 현명한 호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의 유래가 된 전설이 하나 전해져 옵니다. 이 호수에는 옛부터 조로구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어느 나그네가 우연히도 이 호수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다 보니 당연히 조로구모가 이곳에 산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호수 속에서 거미줄이 뿜어나와 나그네를 감으려 했지만 그는 재빠르게 거미줄을 피한 다음 근처에 있던 나무에 묶어버렸다고 합니다. 거미줄은 곧 강하게 당겨져 나무를 뽑아버렸고 빠른 속도로 호수 안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어디선가 나그네에게 현명하다고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로 인해 이 호수의 이름은 현명한 호수라는 뜻의 카시코부치가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도 이 호수에는 이 일화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가 한 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조로구모뿐만이 아닌 또 다른 거미 요괴도 존재하는데요. 땅거미라는 이름으로도 번역되는 츠치구모는 귀신의 머리, 호랑이의 몸체, 그리고 거미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요괴로 묘사됩니다. 물가에 사는 조로구모와는 다르게 산속에 살며 실로 집을 지어 사람을 현혹하고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조로구모는 꽤 오래된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요괴여서 많은 책이나 영화, 게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미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전설의 내용 때문에 미녀로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반신은 무서운 거미의 모습으로 나오는 기괴한 디자인으로도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설화 속 요괴 조로구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4월 18일에 업로드된 호주에서 벌어진 아자리아 체인벌린 사건 영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서 타인에게도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억지로 믿게끔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가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사건인데요. 1980년 호주에서 벌어진 한 아동 실종 사건은 그러한 잘못된 믿음들로 인해서 어느 가정에 벌어졌던 비극이었습니다. 1980년 8월 17일 호주의 한 관광지, 어느 일가족이 캠핑을 위해 이곳에 방문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마이클 체인벌린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린디 체인벌린이었습니다. 이들은 근처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은 다음 텐트를 세우고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호주 경찰서에 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바로 앞서 말한 체인벌린 가족이었는데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잠시 아이를 텐트 안에 눕혀두고 옆 텐트에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텐트로 달려가 보니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진 아이는 당시 생후 약 2개월 정도였던 막내딸 아자리아 체인벌린이었습니다. 이후 약 300여 명의 수색대가 동원되었지만 아기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고 8월 22일 실종된 장소로부터 약 4km 떨어진 곳에서 피투성이가 된 유아옷 한 벌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체인벌린 부부에게 확인해 본 결과 사라진 그들의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 맞았습니다. 아이는 결국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이때부터 수사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호주 경찰에서 두 부부를 의심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이들을 의심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사건 당시 아이가 실종되었던 텐트가 바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찢겨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비닐로 된 질긴 소재의 텐트를 찢으려면 인위적인 힘과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들 부부의 차량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차량의 앞좌석 근처에서 혈흔으로 보이는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을 긁어내어 조사해본 결과 생후 6개월 이하의 영아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태아 헤모글로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아자리아 체인벌리는 실종 당시 생후 9주, 즉 2개월 정도 된 영아였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호주 검찰에서는 두 부부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자신들이 범인이란 것은 말도 안 되며 아이가 야생동물에 의해 실종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980년 12월 15일에 열린 재판에서 판사 데니스 베릿은 검찰의 주장을 기각하고 야생동물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며 두 사람은 무죄임을 판결했습니다. 호주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 판결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들은 더 자세한 조사를 벌였으며 부부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잡으려 했는데요. 당시 바츠 런던 의대에 근무하고 있던 법의학자 제임스 말콤 카메론은 아이의 옷을 조사한 뒤 옷의 목 주변에 날카로운 흉기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적외선 촬영 결과 성인의 손자국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이의 엄마였던 린디 체인벌리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입고 있던 옷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실종 당시에 이 옷만 입고 있던 것이 아니고 작은 유아용 마틴의 자켓도 걸치고 있었다고 했지만 린다가 말했던 자켓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경찰은 그녀의 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생각한 이들의 범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차의 앞좌석에 아이를 안은 채 탑승했던 린다가 실수 혹은 고의로 아이의 목을 날카로운 흉기로 베었고 이들은 자신들이 범죄자로 몰릴 것이 두려워서 아이의 시신을 대형 카메라 케이스에 숨긴 다음 텐트에 있던 아이가 사라졌다고 거짓 신고를 했고 그 뒤에 아이를 다른 곳에 몰래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이런 가설과 증거들을 토대로 다시 항소합니다. 피고 측에서도 당연히 이들의 주장에 반박했지만 이번에는 배심원과 법정 측에서도 검찰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1982년 10월 29일 린디 체인벌리는 종신형을, 남편 마이클은 방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갑자기 1심과 다른 판결이 내려졌던 데에는 경찰과 검찰의 증거 제시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이유들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들 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널리 퍼졌던 것인데요. 이 루머들 때문에 특히 배심원단들 사이에서는 부부에 대한 여론이 비교적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을 대서특필했던 신문사들에서는 연이어 여러 가지 자극적인 이야기를 쏟아냈는데요. 아내 린디가 아기가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슬퍼 보이지 않는다는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부부의 종교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남편 마이클의 직업은 목사였는데요. 그런데 그가 일반적인 개신교의 목사가 아니고 특정 종교의 목사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특정 종교는 당시에도 생소한 이름이었는데요. 그 바람에 사람들이 이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 아이를 제물로 삼는 종교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부모가 아이를 희생시켰다는 내용으로 퍼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마이클과 린디 부부의 이웃이라고 밝힌 어느 익명의 인물이 신문에 제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린디가 평소에 딸 아자리아에게 검은색 드레스를 자주 입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자아이들에게는 대부분 밝은색 옷을 입히는데 그와는 반대로 어두운 계통의 드레스였고 보통은 장례식 등에서나 입는 색상이었기 때문에 이 제보 역시도 매우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죽음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로 인해서 여론은 마이클과 린디 부부에게 부정적으로 흘러갔고 배심원들 역시도 검찰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983년 4월에 호주 대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요청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이 요청을 다수결로 기각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1986년 영국인 관광객 데이비드 브렛은 저녁에 산행을 하던 중 추락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추락한 곳은 지형이 무척 험한 곳이었고 그의 시신을 발견하는 데에만 무려 8일이 걸렸습니다. 우연히도 데이비드가 추락사한 곳은 호주의 어느 야생동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동물은 바로 호주의 야생 들개로 알려진 딩고입니다. 야생 들개들의 무리인 딩고 무리가 추락사한 데이비드의 시신
시신을 훼손했기 때문에 경찰은 흩어진 그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근처에서 뜻밖의 물건을 하나 발견합니다.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바로 린디가 경찰 조사에서 언급했던 옷이었는데요. 바로 아자리아가 실종 당시 걸치고 있었다고 했지만 수색 단계에선 발견되지 못했던 마틴의 재킷이었습니다. 이 옷의 발견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 법원이 뒤집어졌는데요. 즉 아자리아의 실종은 린다와 마이클 부부가 아닌 진짜로 야생동물 딩고들의 소행이었던 것입니다. 호주 수석 장관은 즉시 린디의 석방을 명령했으며 그녀와 남편의 재판을 다시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988년 9월 15일 호주의 형사법원에서는 린디와 마이클 체인벌린에 대한 모든 혐의를 거두고 이들에게 내려졌던 유죄 판결과 죄목들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무죄, 무혐의를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주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밝혀집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텐트가 밖에서 안으로 찢겨진 것이 인위적인 힘과 도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이미 반박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딩고를 연구해온 동물학자 레스 해리스는 딩고의 이빨은 생각보다 강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텐트의 비닐 같은 소재도 충분히 찢을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경찰과 검찰 어느 쪽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텐트 주위에 이미 딩고의 것으로 보이는 야생동물의 털이 꽤 많이 떨어져 있었고 딩고의 발자국과 끌고 간 흔적 등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실종 당시 캠핑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근처에서 들개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을 했지만 이 증언 역시도 무시되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혈흔 역시 조사에 큰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테스트 결과 태아 헤모글로빈 성분이 혈흔에서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이 테스트는 무척이나 불안정했기 때문에 성인의 혈액으로도 같은 결과가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은 혈흔도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페인트와 같은 붉은색 도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액 테스트 자체가 혈액이 아닌 다른 물질도 혈액으로 인식해버려서 유사한 결과를 내놓는 엉터리 조사였던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이들 부부의 삶은 그다지 순탄치 못했습니다. 체인벌린 부부는 부당한 투옥에 대한 보상금으로 130만 호주 달러를 배상받았는데요. 반면 이들 부부가 그동안 썼던 변호사 비용은 거의 400만 호주 달러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소송 비용의 겨우 3분의 1 정도가 되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을 보상금으로 지불받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린디는 재판 당시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던 도중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교도소에서 출산해야만 했습니다. 남편 마이클 역시도 범죄를 도왔다는 판결 때문에 목사를 그만둬야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이들의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고 끝내 나중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들도 있습니다. 1988년에는 미국과 호주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어둠 속의 외침이라는 작품도 나왔으며 1984년에 만들어진 레이저백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중 레이저백이라는 작품은 특이하게도 액션물인데요. 식인 멧돼지에게 아이가 잡아먹히게 되고 범인이란 누명을 쓴 주인공이 분노해서 멧돼지에게 직접 복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호주 경찰과 검찰의 억지 수사 그리고 가장 공정해야만 하는 판사와 배심원들이 잘못된 여론과 믿음에 휘둘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몇 년 뒤에 우연한 기회로 진실이 밝혀졌지만 만약 아이의 나머지 옷이 발견되지 못했다면 린디 체인벌린은 지금까지도 감옥에 갇힌 채 자신의 무죄를 호소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호주의 야생 들개 딩고들의 흉폭함 역시 다시 한번 조명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하며 야생 들개들이 생각보다 위험한 존재들임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던 아자리아 체인벌린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4월 21일에 업로드된 무기징역 시리즈 신대용 사건 영상입니다.
2010년 10월 5일 진주시의 인사동 주택가, 이곳에서 31살의 주부 E씨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신고를 했던 것은 그날 오전 퇴근해 집에 돌아온 E씨의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은 굉장히 어질러져 있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흔적이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용의선상에 올랐던 것은 바로 최초 신고자였던 E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경찰에서 남편을 의심했던 이유는 바로 아내가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담담하게 수사를 받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리바이가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당시 E씨의 남편은 PC방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사건이 벌어졌던 예상 시각인 새벽 3시경에도 남편은 PC방에서 근무 중이었음이 CCTV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진술 역시 알리바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로는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피해자의 친구가 거론되었지만 친구 역시 충분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사건 당일날 근처에서 축제가 벌어졌기에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서 용의자를 추려내는 것 역시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은 한 달이 지나도록 제자리에 머물렀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의 남편이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없어진 물건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진 물건은 바로 아이들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던 돌반지와 목걸이 등의 물건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수사는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되었는데요. 수사팀은 즉시 근처의 금은방과 전당포의 수소문에서 아이들의 이니셜이 새겨진 금반지 등의 물건이 최근에 맡겨진 적이 없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한 금은방에서 결정적 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얼마 전 어느 여성이 흡사한 금반지를 맡겼다며 수사팀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남편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금반지는 없어졌던 반지가 맞다는 대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금은방 주인에게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잠복 수사를 벌이며 여성의 동태를 추적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여성을 작물 판매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여성은 반지를 목욕탕에서 훔친 것이라고 했지만 확인 결과 근처 어떤 목욕탕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경찰의 추궁에 그녀는 현재 동거 중인 남성이 어디선가 가져온 물건이라고 자백했는데요. 이 동거남의 이름은 바로 신대용이었습니다. 경찰은 보름 동안 집 근처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고 집으로 들어오던 신대용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범행은 여러 건이었습니다. 그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주 시내에서 빌라나 원룸에 들어가 여러 번 절도를 벌였다고 자백합니다. 총 절도 금품은 약 2천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한사코 부인했는데요. 경찰에서도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대용의 살인 행각을 입증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때 수사팀의 총책임자인 이영삼 경위는 신대용이 소심하고 내성적임을 곧장 파악하고 강력팀 형사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지시합니다. 바로 그에게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범죄자일 경우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벌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드럽게 어르며 수사할 때 범죄를 자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영삼 경위의 이런 생각은 곧 맞아 떨어졌는데요. 나흘 뒤 신대용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 검증을 벌일 때 그가 몸을 떨며 긴장하는 것을 눈치챈 이영삼 경위가 그날 저녁 유치장에 있던 신대용에게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전부 얘기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 해도 괜찮다는 말을 건넵니다. 다음날 신대용은 수사팀에게 범행을 자백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더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도 사건들 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저질러온 강력범죄 사건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살인사건을 포함한 3건의 강력사건을 저질렀는데요. 전부 범인이 잡히지 않아 미제로 남은 사건들이었습니다. 2000년 6월 7일 경상남도 진주시의 수정동에서 과일 도매상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하다가 자신을 목격한 종업원에게 흉기로 중상을 입힌 뒤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가 도주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불과 나흘 뒤인 6월 11일에 벌어집니다. 진주시 상봉동에 있던 어느 주택가에 침입한 뒤 금품을 절도하다가 집주인 부부에게 발각되었는데요. 부인이었던 정 씨를 흉기로 공격한 뒤 곧바로 남편 강 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 강 씨는 중상을 입었고 부인 정 씨는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2001년 5월 8일에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은행동에서 사건을 벌였습니다. 어느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도중 잠에서 깬 30대 주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였던 30대 주부 역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하네요. 언급된 사건들 모두 말씀드렸듯이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던 사건이었기에 만약 신대용의 자백이 없었더라면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대용은 연쇄살인범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과는 다르게 피해자가 자신을 목격하면 그냥 도주하지 않고 무조건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하는 잔인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그가 범죄를 벌이기 전에 반드시 술을 마신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나중에 경찰에 체포가 되더라도 사건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술을 마셨던 듯합니다. 사실 신대용은 오래전에도 이미 범죄 전력이 있었는데요. 1987년에도 이미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복역했고 2002년에도 3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던 시도 역시 그가 감옥에 있던 동안 누군가에게 전해들었거나 혹은 여러 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해당 법령에 관해 스스로 파악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2023년에는 또 다른 여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3년 전이었던 2000년 5월에 오산에서 발생했던 오산 성폭력 사건의 진범이 그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았던 사건이었는데요. DNA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신대용의 DNA와 일치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신대용은 특정 지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벌였는데요.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아주 용의주도한 방법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2010년 12월 13일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1심 재판에서는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점을 들어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뒤이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신대용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보통은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신대용의 경우 사건들이 워낙 죄질이 좋지 못했고 연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더불어 이미 오래전 몇 차례 징역을 살았음에도 사회에 복귀해 다시 재범을 벌였다는 점 때문에 가석방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2023년에 드러난 여죄로 인해 아마도 그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피해자 남편의 결정적인 제보 그리고 금은방 주인의 신고와 함께 수사팀 이영삼 경위에 노련한 수사 경력이 없었다면 신대용은 오래도록 체포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12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여섯 번째 영상은 4월 24일에 업로드된 대마도 사건에 관한 영상입니다. 2014년 대마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관광객. 그런데 그가 발견된 곳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사건 과정 역시 정확히 밝혀지지 못했고 이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시기였던 2014년에 또 다른 기묘한 사건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요. 서로 달라 보이는 이 두 사건 사이에 혹시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추측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014년 12월 26일 대마도로 잘 알려진 스시마 섬에 어느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영상에서는 편의상 대마도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이들 일행 중 50대의 송 씨는 일본 거주 경력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약 10년 정도 일본에 거주한 경력이 있었으며 일본의 한 경제 전문지의 한국 지부장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경제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취재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창 관광을 끝마친 뒤 송 씨를 포함한 일행은 저녁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밤늦은 자정까지도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자리가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자 송 씨는 따로 밖에서 걷다 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떴다고 전해집니다.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아왔고 언어도 유창했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새벽쯤에는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던 송 씨가 다음날 아침까지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행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그가 갈만했을 법한 곳을 여러 군데 조사했지만 송 씨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에 뜻밖의 제보가 접수됩니다. 신원불명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장소는 다름 아닌 군사시설의 건물이었습니다. 스시마 방비대 숙소 건물 내부에서 신원불명의 남성 시신이 누운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의 조사 결과 이 시신은 실종된 송 씨의 시신이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송 씨의 일행과 유족 측에서는 당연히 타살을 의심했지만 경찰 조사와 부검 결과는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송 씨가 스스로 건물 내부로 걸어 들어간 것이며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사였다는 것이었는데요. 경찰에서 밝혔던 송 씨가 숨진 그날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그는 술자리를 벗어나 혼자서 길을 걷다가 근처 하천에서 다리를 헛디뎌 넘어져 크게 다쳤고 쉴만한 곳을 찾던 도중 눈앞에 보이는 건물로 들어갔는데 그곳이 마침 방비대의 숙소 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욕실 창문을 통해서 몰래 넘어 들어갔을 것이며 그곳에서 송 씨는 술자리에서 오른 취기 그리고 헛디뎌 넘어진 상처와 고통 때문에 숙소 바닥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다가 부상과 저체온증으로 인해 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족 측에서는 이런 결과 발표에 반발했습니다. 왜냐면 부검 보고서에는 송 씨의 몸 곳곳에 알 수 없는 상처들이 관찰되었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특히 송 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저체온증이 아니고 외상성 상해로 인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송 씨는 숨을 거둘 정도로 강한 충격을 외부에서 받았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경찰의 발표대로 단순히 하천에서 넘어진 정도로는 이런 심한 충격이 전해질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머리 피부가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중상을 입은 사람이 스스로 군사시설 내부의 건물에 몰래 들어가서 욕실 창문까지 넘어가며 잠입했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에서는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위대 시설은 엄연히 군사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보안도 꽤 철저했을 것이고 만약 충분한 보안 등급이 아니었더라도 철조망과 담벼락 등이 둘러져 있어서 쉽게 일반인이 출입하기에는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나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에 몸에 중상을 입은 일반인이라면 더욱 어려웠을 텐데요. 현지 경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대마도의 군사시설이 일반인도 쉽게 침투가 가능한 곳이란 얘기일 것입니다. 송 씨의 유족은 현지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었고 2015년 2월 국내 국제범죄수사팀에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외사 사건은 현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고 추가로 타살을 입증할 자료를 넘겨받지 못하면 쉽게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2018년까지도 어떠한 진전이 없었다고 하네요. 일본 경찰도 송 씨의 죽음을 사고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문득 떠오른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과 똑같은 해인 2014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 역시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앞서 말한 송 씨의 사건과 여러 가지 면에서 기묘하게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4년 1월 18일 일본에서 벌어졌습니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의 한 바닷가에 고무보트 한 척이 해상에 떠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해상보안청에 접수됩니다. 이날은 바다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상보안청의 조사 결과 방파제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바다 위에 신고 내용대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표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트 안에 웬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빨리 가서 구조를 벌여야 했지만 악천후 때문에 접근이 무척이나 어려웠는데요. 결국 비바람이 가라앉은 뒤 보트를 끌어올렸지만
보트 안에 쓰러져 있던 남성은 근처 옅은 바다에 숨진 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밀입국을 하려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며칠 뒤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 실종 뒤 발견된 사건이라고 발표했으며 일본에 밀입국하려던 이유는 가정사 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남성의 시신에서는 타살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날씨가 무척이나 험했기 때문에 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하려다 숨졌다는 발표가 꽤나 설득력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팔수록 더 이상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당시 만 30세의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일본의 내각부 소속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본 최고의 명문대인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국제관계학부와 경제학 대학원을 졸업한 뒤 2010년 일본 내각부에 임용된 한마디로 엘리트였습니다. 수사 요청을 받은 한국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가 입국한 것은 2014년 1월 초였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들어올 때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기에 굳이 몰래 밀항하듯이 빠져나갈 필요는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그가 당시 유학을 하던 국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중도 귀국이 불가능하므로 어쩔 수 없이 몰래 출국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만약 그런 사연이 있었다면 정부의 요청에서 일시 귀국 후 재출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의 소지품 대부분이 한국의 어느 호텔에 그대로 남아있던 것이 발견되었고 본격적으로 밀항을 시도하기 전에 숙소를 여러 차례 옮겨 다닌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어쩌면 밀항을 해야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던 것이 아닐까요? 그가 비밀리에 한국을 빠져나가야만 했던 것은 분명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그가 밀항했던 날짜는 한창 겨울인 1월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겨울 바다는 바람이 무척 거세고 또 해류가 험하기 때문에 고무보트를 타고 밀항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그가 발견된 날 역시도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기에 이런 점이 더욱 부각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고무보트를 사용해 밀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최근에도 혼자서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으로 밀항했던 어느 중국인 남성의 사연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다지 무리는 아닐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무척 추운 계절이었고 정확한 바닷길을 찾아가는 건 역시도 쉬운 일이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가 맡고 있던 업무는 바로 한국의 남북관계와 관련된 업무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가 공작원이 아니었나 하는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왜냐면 일본 정부가 한국에 공조수사를 요청은 했지만 정작 해당 남성의 신상에 대해선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또 수사에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그의 본명과 신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입국할 당시 일본인임을 숨기기 위해서 알렉스 포라는 홍콩계 인물로 가장하고 들어왔는데요. 이후 2014년 1월 6일에 여권을 분실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본명으로 신고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신원이 파악된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사건이지만 제가 이 두 사건이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일본 내각부 직원의 변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의문점은 그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트를 타고 건너갔다는 부분에서 출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가 일본으로 건너갈 때 처음부터 보트만을 타고 한국에서 출발하여 바로 일본 쪽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고 중간 지점까지는 다른 수단을 이용한 다음 그 중간 지점을 경유하여 그곳에서부터 보트를 타고 갔던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그 최적의 경유지는 바로 스시마섬 대마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스시마섬 그리고 일본이 한 번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보시는 대로 만약 내각부 직원이 부산 쪽에서 출발했다면 대마도까지 가는 거리는 약 49km 정도가 되는데요. 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추운 한겨울에 보트를 이용해서 일본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마도에 들러서 한번 경유를 한 다음 그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대마도는 엄연히 일본의 영토기 때문에 만약 그가 실제로 공작원이 맞았다고 한다면 섬에 있던 다른 공작원들이나 해상경비대 대원들, 일본 정부의 직원들을 통해서 다른 도움을 받은 뒤 다시 출발을 한다거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던 기밀 사항들을 그들에게 전달한 뒤 떠났을 가능성이 무척 높으며 그렇게 한번 섬을 경유해서 가는 것이 임무 수행에도 더 수월하고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가 일반적인 공무원이었다면 얘기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숨진 내각부 직원은 일본 내에서도 뛰어난 코스를 밟은 엘리트에 속하는 직원이었고 남북 관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한국에 가명을 대고 입국을 한 다음 소지품의 대부분을 호텔에 그대로 둔 채로 어느 날 비밀리에 밀항을 시도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일반적인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그 내각부 직원은 아마도 공작원이었을 확률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수사 요청이나 조사에 관해 무척이나 소극적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으로 밀항을 할 때도 직선으로 가기보다는 중간에 다른 곳을 경유해서 갔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한국과 무척 가까운 대마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 사건에 관해 자료를 조사하던 중 제 생각을 뒷받침해줄 만한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숨진 내각부 직원은 미립국 브로커와 접촉했으며 한국에서 어선을 타고 대마도 근해까지 갔고 그곳에서 보트로 갈아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대마도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제 예상이 아마 실제로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한 사건에 숨진 한국인 송 씨는 일본에 오래 거주했으며 한국을 오가기도 했고 경제 소식지 관련 언론사의 한국 지사장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과 한국의 소식에 밝은 소식통이었던 것입니다. 경제 언론에서 민감해할 소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당연히 이웃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단히 민감할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일본의 입장에서도 그냥 지나쳐 넘길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이 숨진 내각부 직원의 사건과 신원, 그리고 미처 발표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송 씨가 근무하고 있던 경제 언론지의 누군가가 비밀리에 내용을 전달받았던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혹은 송 씨 본인이 전달받았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송 씨가 이에 관한 점을 알아보기 위해 대마도의 해상경비대 건물에 몰래 잠입하려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작원의 경우에는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섬 경비대의 출입 기록 등에 그날 누군가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숨진 공무원이 가져온 자료 등의 흔적이 시설 안에 남아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쩌면 이에 관해서 송 씨가 전달받은 이야기가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입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보통 민감한 취재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몰래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위험을 감수할 만한 확실한 정보가 있기 마련인데요. 숨진 송 씨는 이런 조사에 아마 제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일본어에도 대단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언론사 지사장이라는 확실한 신원도 있었으며 만약 군사시설 내부에 들어가다가 발각되더라도 당시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었기 때문에 술에 취해 모르고 들어왔다는 변명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렸다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을지도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송 씨는 건물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에는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으며 구타의 흔적처럼 보이는 상처들까지 존재했지만 수사는 매우 소극적이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내각부 직원의 변사 사건처럼 정부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 등으로 인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린 것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두 사건을 엮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일본의 군사시설 내부에서 숨진 한국인 민간인, 한국에서 밀항한 일본의 정부 공무원, 풀리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린 두 개의 사건이 시차를 두고 2014년에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과 대마도라는 공통된 장소를 가졌다는 것 역시도 우연으로 보기엔 시기가 절묘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송 씨의 경우는 사인이 무척이나 명확했고 내각부 직원의 경우는 타살의 흔적이 없었던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각부 직원의 부검 결과 발표 역시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어쩌면 실제로 그가 타살되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인해 일본 정부와 경찰에서 부검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니까요. 또한 송 씨의 사건 과정 역시도 의문입니다. 송 씨가 큰 상처를 입었음이 분명한데도 군사시설 내부의 건물에 몰래 잠입한 뒤에 그곳에서 쓰러져 숨졌다는 발표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건물 내부에 몰래 잠입했다가 발각되고 1년의 구타를 당해 숨진 뒤 건물 내부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설명이 오히려 더 그럴듯하지 않아 보일까 합니다. 거기다 두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조사가 무척이나 소극적이었다는 점 역시 짚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별개의 두 가지 사건이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두 사건이 정말 연관이 있더라도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양측 정부의 조사가 무척이나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재조사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어쩌면 하나로 묶일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두 개의 미제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7번째 영상은 4월 29일에 업로드된 역사 속의 실제 로켓 배송에 관한 영상입니다. 현대에는 여러 가지 소통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전화도 있고 메신저도 있고 이메일도 있으며 또 SNS로도 자신의 소식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로 소식을 묻는 것도 뜸해져서 다른 여러 가지 수단들이 더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즉석에서 연락이 되는 시대다 보니 서로의 소식을 전하는 고전적인 수단 중 하나였던 편지는 개인 간의 소통에서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이상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속도가 다소 느리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이 편지를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벌였던 사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지는 아주 오래된 소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서로의 소식이 궁금할 때 늘 편지를 붙여 안부를 묻고는 했습니다. 특히 전쟁터에서도 편지의 역할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전쟁 지시와 아군끼리의 연락에도 편지가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현대전에서도 통신병이 매우 중요한 직책인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편지를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는 인간이 직접 말을 타고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산을 넘어가며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선 말도 못하고 직접 걸어가야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하나 고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둘기를 훈련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전서구라고 불리는 이 비둘기들은 정해진 곳으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비둘기의 다리에 편지를 매달아 서로 연락을 취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서구의 다리에 매달 수 있는 편지는 당연히 간결한 내용만을 담을 수밖에 없었기에 전쟁에서는 무척이나 효율적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소식을 전달하거나 하는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무척 번거로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전서구를 훈련시키는 비용도 들고 따로 보관하는 보관소가 필요했으며 운이 없으면 중간에 매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전서구를 사냥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편지의 배달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인력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비둘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대량으로 편지를 배송하기에도 부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 하나 발명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스보호라 불리는 전신입니다. 세뮤얼 필리 브리즈 모스는 1844년에 이 전신기와 함께 모스보호라 불리는 전신을 고안합니다. 비록 그의 독창적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조셉 헨리 교수가 만든 것을 가로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모스보호는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전기 신호의 길고 짧음을 사용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즉각적으로 메시지 내용을 받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아주 빠른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전보라는 시스템도 새로 등장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모스부호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를 받은 우체국이 내용을 받아 적고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현대의 소통 수단들에 비하면 꽤 시간이 들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전까지는 꽤 쓰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전보 역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보를 보내는데 쓰이는 돈이 문제였는데요. 1965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던 시외 전보의 요금은 기본 10글자에 50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라면 한 봉지의 가격이 1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보 10글자에 50원이라고 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대략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전보는 간결한 메시지 정도는 보낼 수 있지만 소포를 보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인 1800년대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작가였던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는 편지 배달 시간을 아주 빠르게 단축시킬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바로 포탄에 편지를 매달아서 대포로 발사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포병 부대에게 부탁해 편지를 가득 채운 포탄을 발사해서 지정된 곳에 정확하게 포탄을 낙하시키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편지를 옮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생각은 그냥 계획 단계에서 그치고 말았지만 1882년에 비슷하게나마 이 아이디어가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남태평양의 통가섬 최북단에 위치한 니우아포우, 이곳에서 농장을 경영하던 관리인 윌리엄 트레버스는 선박에서 편지를 섬으로 발사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엔 정교한 로켓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듯이 마치 거대한 폭죽과 같은 것을 이용했습니다. 트레버스의 계획은 누군가의 명언처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계획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고안한 원시적인 로켓의 발사는 성공적이었지만 정작 편지를 매달고 발사하자 문제가 생깁니다. 막대에도 불이 붙고 도중에 이 로켓이 폭발하는 바람에 편지들은 전부 바다에 흩뿌려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대담한 시도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 오스트리아에 살던 어느 과학자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 늘 편지가 늦게 도착하는 것이 항상 마음 한켠에 걸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프리드리히 슈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왜 이리 늦냐고 우체부를 닥달하는 사람은 그가 살던 동네엔 아무도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면 그 동네가 알프스 산맥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체부에게 편지가 왜 이리 늦냐고 했다가는 영영 편지를 받아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1928년 그는 로켓에 편지 19통을 실어보냈고 3년 후인 1931년에는 쇼클이란 곳과 라데군트라는 마을 사이에서 로켓을 사용해 약 100여 통의 편지를 실어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2년 동안 산악지대 여러 도시 사이에서 수백 통의 편지를 성공적으로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단어 그대로 로켓 배송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시도는 곧 막히고 말았는데요. 1934년 개인이 우편을 발송하는 서비스가 금지되었고 폭발물의 개인 소지를 불법화하는 법안이 발안되면서 그의 우편용 로켓 배달 시스템은 중지되었습니다. 대신 그동안 만들어온 로켓의 설계도는 보관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곧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자 슈미들은 혹시나 그의 연구가 군용 로켓 개발에 쓰일 것을 우려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설계도를 모두 불태우고 파괴합니다. 비록 도중에 중단되었지만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의 얼굴이 들어간 기념 우표가 발행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독일의 또 다른 엔지니어였던 게르하르트 주커 역시 1930년대에 이런 로켓 메일을 시도했습니다. 1931년부터 그는 독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로켓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그러다 1933년 겨우 아이디어를 채택받았는데요. 그가 발사한 로켓 메일은 두넨이라는 곳에서 노이베르크 섬까지 성공적으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두 지역 사이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10km 정도라네요. 1934년에 그는 영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도 로켓 메일을 성공적으로 발사시켰는데요.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도 실험을 부탁받게 됩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발사한 로켓 메일은 두 번의 발사가 모두 도중에 폭파되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결국 그는 사기꾼으로 몰려 영국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독일로 돌아온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살다가 1964년에 다시 한번 로켓 메일 시연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실패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로켓이 점화 도중 그 자리에서 폭발해버렸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록 말년에는 여러 시도가 비극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사후에는 그간 이룬 업적들이 재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도 이런 로켓 메일이 시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 우편협회의 총무였던 스티븐 스미스는 어린 시절부터 로켓에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1934년 그는 캘커타의 오리엔탈 폭죽회사로부터 자금과 장비를 제공받아 로켓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첫 로켓은 비행 중 폭발했지만 로켓에 실려있던 편지들은 모두 무사히 회수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270회 이상 로켓을 발사시켰는데요. 이 로켓들을 통해 구호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큰 지진이 벌어진 피해 지역에 식량이 부족해졌지만 불어난 강물로 인해 아무도 건너갈 수가 없었는데요. 이때 스미스는 로켓에 구호 물품을 담아서 피해 지역까지 식량을 무사히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구호 활동 및 우편 배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나중에 기념 우표가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켓메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나 획기적인 시도에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닌가 봅니다. 1935년 미국인 프리도 캐슬러는 로켓메일 사례들을 보며 돈을 벌어들일 만한 기발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바로 로켓메일에만 사용되는 특수한 우표를 한정판으로 제작해 판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표 수집가들에게 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었고, 그러면 일단 로켓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로켓 에어플레인 코퍼레이션이란 회사를 세우고 로켓과 항공학 전문가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서로 다른 기념 우표 디자인을 고안했습니다. 1936년 그의 원대한 첫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무척 추운 날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때문인지 첫 번째 발사 시도는 엔진이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 여긴 프리도는 결국 며칠 뒤 2번째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어쨌든 그에겐 돈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발사가 되었지만 얼마 못 가 로켓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으며, 불행하게도 로켓에 불이 붙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켓 안에는 프리도가 그토록 팔고 싶어 하던 한정판 우표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그의 야망은 거기서 끝이 났다고 하네요. 시간이 많이 흐른 1959년, 이번에는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무려 미국의 국방부가 나섰던 것인데요. 바로 해군 잠수정의 갑판 위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편지를 배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항 미사일의 이름은 레굴루스 1호였습니다. 편지를 가득 실은 이 미사일의 목적지는 약 1,000km가 넘게 떨어진 플로리다주의 메이포트 해군 기지였습니다. 그리고 발사 후 22분 만에 미사일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념비적인 실험이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이던 로켓메일 실험이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진 공식적인 최초의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정청의 국장을 맡던 아서 서머필드는 도착한 레굴루스 미사일에서 직접 편지를 꺼내들며 이제 곧 로켓 우편물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바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이 로켓메일 시스템을 실제로 실용화시키려는 계획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도를 왜 벌였던 걸까요?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미사일 기술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는데 딱히 자랑을 할 만한 구실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 이 로켓메일 이야기를 떠올렸고 순항 미사일의 성능도 실험할 겸 더불어 미국은 편지도 미사일로 배송한다 라는 아주 그럴듯한 선전 효과를 노렸던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이 로켓메일은 아쉽게도 실용화가 되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이후에도 꾸준히 로켓메일을 발사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5년 엑스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곳에서는 캘리포니아의 모하비부터 캘리포니아 시티까지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로켓메일을 발사했는데요. 겨우 9분 만에 무사히 도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다만 비용적인 부분이 여전히 문제였다고 하네요. 로켓메일은 아이디어와 시도가 무척이나 좋았지만 발사 도중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 그리고 떨어진 곳이 원래 목적지와 오차가 크다는 점, 또한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공 사례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안착되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요즘은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물건을 주문하면 하루 만에 배송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마 자신이 주문한 물건이나 발송한 물건이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배송되길 바라는 것은 현대인이나 과거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진짜 로켓 배송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